네, 저희 패널 토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8분의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 권순우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실장 전무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로는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은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록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 권한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강세 인터파크 트리플 CSO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철 PwC 스트래티지 앤드 이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죠. 최규환 교수님 토론에 함께 해주시겠고요. 또 장수청 야놀자 리서치 원장님 함께 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권순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자영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여러분들 뭐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이제 뭐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왜 삼성경제연구소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사회를 보고 있는가 그러실까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언락코리아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치고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하강하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관광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 6분, 5분 패널을 모시고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지금 거의 주어진 시간이 한 8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크게 뭐 안 들리시나요? 네. 크게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20분씩 이 패널 토의를 하면 시간이 얼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주제라는 것이 이제 두 분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관광 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관련 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 콘텐츠가 과연 어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트래블 테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IT 소프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이제 하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부터 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길, 풀어야 될 숙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추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는 좀 뒤로 하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머리에 바로 와닿는 주제 하드 인프라 관광 하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먼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죠. 하드 인프라의 사실 핵심은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보면 공항 문제, 또 숙박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장수천 교수님 발표를 하셨지만 이제 공연장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뭐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 공항이 15개가 있어요. 15개 중에서 8개가 국제공항이고 7개가 이제 국내 공항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8개 공항을 가지고 국제공항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장수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개 국내 공항도 국제공항화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활주로가 짧으면 뭐 작은 비행기만 뜨면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다카마스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치야마를 좀 갔다 왔어요. 거길 갔더니 국제공항이 원래 아니었는데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비행기 편이 2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공항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7개 국내 공항을 제가 그래서 보니까 군산에 하나 있고 광주에도 있고 여수에 있고 사천에 있고 포항에 있고 울산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잘 활용을 하면 일본, 대만, 중국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항 이용자의 75%가 인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항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숙박은 또 에어비앤비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공연장은 큰 공연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 인프라 관련돼서 먼저 이 실제 관광업계의 전선에 계신 우리 박정록 회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패널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출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초청해 주신 우리 장수정 원장님께 축하와 또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관광대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 여기 와서 새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슴이 좀 설레기도 하고 온몸에 이렇게 피돌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처럼 좀 우리 업계는 좀 시리에 많이 빠져 있었고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기충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관광 대국과 관계해서 이제 거버넌스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좌장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좌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교통, 물류, 또 유통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 컨텐츠하고 잘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방과 지방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독특한 서클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지자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팽배해서 서로 이렇게
코웍을 하거나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역 DMO들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사실은 이제 큰 해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잘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좀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 아베 수상이 2014년, 2015년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의 관광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이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아까 전에 최규현 교수님도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역의 공항이라든가 공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어떤 관광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어떤 관광의 축을 만들어내고 그 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은 뭐 말 그대로 4천만 명이 가까이 찾게 되는 정말 관광 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을 우리 산업계뿐만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해서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거기 일단은 제가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무 그 구체적인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려서 뭐 좀 답변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뭐 우리 박정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뭐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게 이제 관광 정책의 거버넌스 문제죠. 사실 그래서 계속 아까도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일본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저렇게 관광 대국이 된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수천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관광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력 중에서 보면 관광 정책 의지가 조사 국가 중에서 66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광 정책 의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이런 관광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국가 관광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뭐 여쭤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관광 정책 컨트롤 타워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돼 있죠. 참고로 일본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관광청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다음 체육 다음 관광이 있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재인 정부 전반에도 대통령실에 관광정책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국무총리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광정책과 관련된 이 거버넌스 체계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교수님, 아무래도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뭐 이쪽으로 굉장히 의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66위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66위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이제
우리 오늘 사실은 5천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담대한 인바운드 5천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담대한 민간 측 그 목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에서 61번인가 그럴 겁니다. 관광 관련된 국정과제고 그 중에 이제 실천 과제 중에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7년까지 3천만 인바운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대단히 타임라인까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또 목표치까지도 아주 명확한 그러한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과제가 과연 얼마나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권순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우리가 최선의 조직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 관점부터 이제 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 관광 정책을 우리가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광 정책을 어디서 다루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마 다들 공감하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관광대국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의 구조는 아이디얼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들을 아마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 이 세 개의 서로 구분이 되는 그런 기능 간 창조적인 정책 결합이 대한민국 관광대국 비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창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문체부라는 부처 형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또 조합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일본 케이스가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관광청이었고요. 그래서 이 관광이 다름 아닌 국토와 교통과 연계된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관광부 산하 관광청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책 중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과 결부된 관광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조합과 일본, 스페인 오늘 우리가 잠시 들여다봤던 그러한 어떤 정책 조합 간 만약에 어떠한 데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실정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지역 축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관광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된 게 일본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권역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권역화 관련해서 현재 이 문체부가 가진 권한으로 봤을 때 권역화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이라고 하는 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랜드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역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권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저 관광 정책이 다루어지는 그 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광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 결부됐을 때, 통상과 결부됐을 때 완전히 다른 시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비단 정부에만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요즘에 사실은 국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침 우리가 여의도에 와 있고요. 자,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면 지금 모든 관광 정책,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국회의사록 보면요, 관광에 관한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문광위 외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떠한 장에서 이 정책이 논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위 말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관광 정책과 기존의 틀 속에서만 논의하는 관광 정책의 그 모습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논의의 장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 본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환경이 많이 변했고 장수청 교수님 오늘 발표에서도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관광이 그러한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문제 대응의 수단으로서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논의가 여기까지 연장이 된다면 지금 가칭 지금 정부가 내놨죠. 7월달에 인구 전략 기획부와의 어떤 접점도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상상력을 좀 발휘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관광 그리고 여행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짜 AI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과 여행이 이젠 더 이상 소위 말해서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기본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심지어는 복지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정부 정책 논의의 장에 대해서 우리 관광 이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펼쳐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조직 사이드에서 드린 말씀이고 조금만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그 사실은 이 관광대국이 말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거대한 진짜 비전이고요. 엄청난 정책적 커미트먼트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 과제 속에 우리 지금 여기서 제기한 5천만보다는 덜 야심차지만 그래도 3천만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타이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심지어 국정과제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놀라운데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소위 말해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안 달려 있어요. 매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주기적 점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점검하는 수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로드쇼를 몇 번 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지 매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관 부처로서의 문체부를 우리가 본다면 문체부 성과 관리를 한번 좀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문체부 성과 관리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바운드 3천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표 이것저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3천만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면밀히 보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관광진흥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시행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3천만 명에 대한 언급도 있고 매년 달성 정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있죠. 즉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여기서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레스에 대한 팔로우업이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이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언적 수준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성과를 점검 관리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정책적인 의지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좀 표출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약을 하자면 권역화를 위해서도 지금 현행 체계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시행상에 있어서도 동력이 없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점을 얘기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제의 거버넌스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화 문제도 그렇고 또 너무 중앙 중심, 서울 중심의 관광 정책 그리고 집중화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정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지금 서울시 쪽에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뭐 이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관광 분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좀 박하게 평가를 한다면 산업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케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산업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부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지위를 많이 또 상실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 업계가 사실은 더 많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였던지 김대중 정부였던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정부 부처 이름에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직속에 국가관광전략회의,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통령실의 관광진흥 비서관 직제,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장 직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서 그나마 좀 나름대로의 어떤 지능적 관점에서 붐업을 가지고 왔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이제 이런 대표적인 컨트롤 타워가 다 이제 부재함으로 해서 많은 이 문제를 좀 양산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이제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관광진흥 비서관 직제를 다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진흥원 같은 산업진흥을 위한 어떤 새로운 공기관도 사실은 좀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KTO 한국관광공사가 너무나 잘 하고는 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보편적 어떤 정체성은 잘 유지하되 또 역할을 좀 잘 재편을 해서 산업진흥에 대한 부문을 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관광 R&D 분야에서 산업 부문에서는 사실은 관광 산업 R&D가 있기나 있는 것이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관광 R&D를 일부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를 하면서 이제는 좀 전문가적인 어떤 영역을 좀 확보를 해서 지속 가능성의 어떤 펀디멘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간 산학연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컨트롤 타워를 형성을 해서 좀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갖출 때 사실 이제 관광 산업 쪽이 산업으로서의 어떤 지위도 좀 확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도 사실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성급하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출범 당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23번째 항목이 관광 분야의 비전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당시 발표를 할 때 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신정부에서는 관광 산업을 이 산업적 지위를 잘 인정을 이제 해주려나 사실은 그런 기대도 많았었고요. 발표 자료에도 보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외국 이 관광 수출액이 207억 불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나라 5대 수출 산업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 또 자동차 분야, 석유 산업 제품 분야, 자동차 부품 분야, 그 다음에 5번째 관광 산업 분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차에 이르렀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표면적 어떤 산업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이제 많은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산업 쪽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어떤 산업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든 뭐 지자체 정부든 대체로 보면은 너무 휘발성이 강한 이벤트 위주의 어떤 정책만 많이 이제 내놓게 되고 실제 어떤 스트럭처나 펀디멘털을 다져줄 수 있는 어떤 산업 정책은 거의 부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체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관광 대국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지금 정부의 굉장히 아픈 데를 찔러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들을 다들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 봐서 지금 이제 주로 중앙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장수천 교수님 발표하실 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또 DMO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DMO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 아주 지역 풀뿌리 관광 정책이 잘 정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좀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이유로 우리 장수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딱 이렇게 와닿은 게 DMO의 이 KPI 수립 및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MO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KPI가 뭔지 그리고 해놨는데 그걸 잘 관리는 누가 하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의 사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겉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알맹이는 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여기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중앙 정부의 거버넌스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픈 부분이지 않나. 중앙 정부와 지자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서울 중심의 모든 관광 정책이나 인프라나 인바운드 관광객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의 실질적인 솔루션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너무 발표할 때 미싱이 돼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 정부와 지자체, DMO의 역할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우리 김규철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피도시 김규철이라고 합니다. 중앙 정부 그리고 지자체, DMO라는 차원의 역할 관계를 생각해 보면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 명확한 역할들이 정의가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DMO가 지원해야 되는 역할들이 서로 좀 잘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DMO 조직을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뜯어보자면 우리나라의 DMO 조직 이제 한국형 DMO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제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출발했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와 틀을 설계하고 시작할 거냐라는 게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100% 동감하고요. 실제로 일본의 DMO 조직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육성 계획들을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DMO 조직이 1년 단위의 어떤 선별적인 예산의 지원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일본의 DMO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KPI 체계들을 두고 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실질적인 DMO의 역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세토우치 DMO 같은 경우에는 자체 펀드를 지역 내에서 1,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지자체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래서 그 펀드를 가지고 지역 관광개발 상품도 개발하고 또 해외 에이전시에 직원을 파견을 보내서 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지역 상품을 개발할지를 함께 협의를 하는 역량들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하나의 굉장히 선진화된 민간 기업 수준의 DMO 역량들을 보유하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DMO의 성장에 판을 깔아주는 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관리 제도가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차원의 역할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문체부에서 또 그리고 관광 관련된 우리 정책서에서 제가 이번 도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희가 발표하는 이 관광 정책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우리는 실행했다고 발표하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실제로 기울이고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큰 판을 짜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미시적인 아이템, 실제 지역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까지 일종의 어떤 정부 부처의 치적 또는 공으로 소개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과 DMO 조직에 철저히 위임하고 정부는 정부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DMO 조직을 관리하는 틀을 짤 건지, 그리고 이 관광이라는 것이 교통부터 숙박 여러 가지 산업들의 복합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 간 각각의 부처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사례처럼 아직까지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했던, 민간에 개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광지화되지 못했었던 우리의 어떤 자원들이 있다면 그 자원을 개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들을 지원해 주는 등의 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역할 배분을 어떤 캐스케이딩 되는 단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의 역할을 하고 또 DMO는 풀뿌리 조직으로서 지역의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들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이 종합적인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본 도서에서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하면 제가 일본에 관광을 자주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부도 하러 가고 또 놀러도 가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츠야마를 갔었는데 정말 외국인들을 위해서 잘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도심까지 무료 셔틀이 비행기 시간에 딱 맞춰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는 다 쿠폰을 줘서 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싸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츠야마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본의 대부분 소도시들, 지금 소위 지방에 있는 그 소위 지방 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일본 소도시들이 아주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머리를 젖지 않으면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면에는 이런 DMO가 있을 것이고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와의 아주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본과 우리의 좀 격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정도 그러면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관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체류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객이 체류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하니 그래서 지역 관광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체류 기간 확대를 어떻게 확대를 하려면 과연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긴 체류 기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토리 기반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관광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희 지역 스토리 기반의 관광 상품 개발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관광 연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건 뭐 원론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분이 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서울과 지방 간의 연계, 또 소위 이 지역 스토리 기반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훈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김성훈입니다. 저희 관광공사는 올해 그 관광 콘텐츠 전략본부라는 걸 만들고요.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에 그 관광 산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스토리 기반의 그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지역 관광으로의 분산이나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해가 되고요. 그 이제 방편의 하나로 스토리 기반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토리 기반이라면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경주의 뭐 역사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든가 최근에 뭐 제주 해녀 문화를 통한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과연 지역을 얼마나 유인하고 또 이제 체제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체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토리 하나 결국 스토리를 자꾸 이제 살을 붙여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공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 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 여행의 뭐 버킷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많은 뭐 언론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한복, 한류, 한국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한국인다운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런 스토리 저희 아까 말씀드린 뭐 한옥마을 뭐 제주 해녀문화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험거리들을 좀 소개를 하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아직 한국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잠재 관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직 한국의 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발표가 되었지만 서울, 제주, 부산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도시가 조금 더 나가면 뭐 대구 뭐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컨텐츠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알리려는 노력들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조금 다르게 그 지역의 어떤 스토리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발굴의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방의 관광 연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제가 중원본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그 지역의 인프라나 그 지역의 관광 인프라의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뭐 대만 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 여행객이 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뭐 관광 상품을 꾸릴 만한 인프라들이 이미 충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유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지역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을 각 소멸 지방이라던가 뭐 그보다는 좀 큰 도시에서 유치를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 지자체의 관광 담당관을 필요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작년인가요? 몇 개월 전인가 그 언론에 통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을 서울시에서 연계를 해서 강원도 쪽에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연계가 돼야 뭐 전체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실제 그런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혹시 박정록 회장님 관련돼서 서울과 지방의 연계 상품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너무 자주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서울 집중화는 거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책을 꺼내놓기는 하는데 실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큰 지자체가 나름대로 많은 정책 개발은 하고 있지만 뭐랄까요, 이게 어떤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맏형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절감은 아직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민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 지역별로 뭐 우리 협회나 어떤 민간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팸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팸 투어를 할 때는 인바운드만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의도도 아주 명확하게 다만 이제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지방이 물론 서울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방이 사실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완주에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들 또는 가족 단위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힐링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은 전주에서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사실은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유형으로 뭔가는 잘 구성은 되어 있지만 어떤 이 풀 패키지 같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인프라는 사실은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미진하기 때문에 인바운드들 스스로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요. 서울은 너무 폭주를 하다 보니까 그저 잠자리를 서울 인근의 경기권이나 수도권에서 그냥 이렇게 숙박을 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서울시에다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역에다가 서울시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풀었으면 좋겠고
제가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는 어떤 서울과 어떤 지방 모두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관광대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아직은 이제 쓰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관광대국의 길을 위해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제는 해석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장수정 교수님 아까 전에 발표를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지방 소멸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 이 세 가지 어떤 우리 사회의 가장 정말 어려운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중심 키워드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도 단순히 어떤 여행, 여가, 레저 이런 차원에서의 관광이 아니고 조금 더 무겁고 엄숙한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를 접근해가는 과정 속에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어떤 정책 개발이 좀 되어준다면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그 서울과 지방에 연계를 하고 지방의 관광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려면 바틀렉이 하드 인프라에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숙박 문제, 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직접 오는 인바운드 관련돼서는 이제 항공 문제일 거고 서울과 또 연계가 되려면 숙박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모두에서 사실 그래서 이제 하드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저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 게 뭐 항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하드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뭐 다른 소프트한 게 있다고 그래도 소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3천만 명이 인바운드 관광객이 만약에 온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인바운드 관광객을 과연 흡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소위 하드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6천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뭐 3천만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드 인프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위 트래블 테크 IT 인프라와 관련돼서 우리 저 김강세 대표님 좀 그동안에 좀 심심하셨을 텐데 아마 집중적으로 좀 좋은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두 분 발표하실 때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과 내국인 간 소위 국내 이 트래블 테크 접근성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없는 게 아니라 격차가 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장수천 교수님께서는 이 게이트웨이 앱을 구축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이제 솔루션을 하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과연 좀 이제 김강세 대표님한테 질문드릴 거는 과연 가능할 것이며 또 다른 또 방안들은 없는지 그런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또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까 트리플 코리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리플 코리아라든지 이 펜션 플랫폼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 출발도 늦고 아직 좀 수준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위 이런 플랫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신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의 김강세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 개로 나눠서 주셨으니까 저 답을 좀 나눠서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우리가 그 갈라파고스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이런 걸 인지하게 됐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악플보다 무플이라고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랬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많이 들어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선 당연히 되던 구글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가면서 그 일본 맛집들을 정리해 놓은 그 타베로그라는 일본어로밖에 안 되는 것들을 막 공부하고 번역을 해서 막 써가지고 갔거든요. 결국 간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가고 싶은 나라가 된 다음에 이 가서가 편해야지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봤자 올 게 없으면 어차피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최근에 K-팝, K-컬처로 이렇게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단군일에 언제나 한국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 있었냐라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언제부터 일본이 그렇게 여행하기 편한 나라였냐 생각해보면 욕한 예약 다 안 됐고 뭐 현금밖에 안 쓰던 나라였고 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지니까 더 많은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이트웨이 앱은 너무나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는 이 논의에서 계속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정말로 이 컨트롤 타워 가버넌스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한 게 이제 뭐 그 게이트웨이 앱 저희도 이제 콘서트 티켓 이런 거 팔다 보면은 본인 인증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 얽혀 있거든요. 이게 뭐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하기에는 풀어야 되는 규제도 너무나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규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좋은 큰 청사진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포함하여 많은 업계에서 이제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고 어차피 돈도 안 됐을 거라서 문제를 풀려고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 택시를 영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구글은 여전히 좀 안 되지만 네이버 지도를 사람들이 굳이 이제 한국에 올 때 다운받아서 일본어 영어로 쓰고서 또 갖고 오거든요. 이게 정말 오려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또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 게이트웨이 앱 혹은 저희 트리플 코리아 같은 서비스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풀면은 이제는 더 이제 메인스트림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자신감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트리플 코리아 말씀을 좀 드리면 트리플 코리아라는 서비스는 이제 트리플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뭔가를 막 많이 팔아보겠다 이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요. 그 수많은 OTA들 그 트래블 에이전시들은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여행을 도와주겠다. 물론 저희도 여행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근데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라고 팔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첫 화면에 상품들이 쭈루룩 나오는 거랑 첫 화면에 한국에 가면은 뭘 하고 놀 수 있어요. 어떤 즐길 거리가 있어요. 지금 성수동에 어떤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가 보여지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이런 접근이 저희는 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사실 트리플 코리아라는 서비스가 되게 글로벌 OTA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할 텐데 저희가 굳이 뭐 다른 글로벌 OTA들보다 호텔을 더 싸게 팔고 뭐 무슨 뭐 그 유원지 티켓을 싸게 팔고에서보다는 어떻게 한국에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더 잘 즐길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티켓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외국인은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권 인증을 도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공정하게 표를 구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계속 도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저희 생각에는 한국에 나 콘서트를 보러 왔어로 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거리가 많이 있네라는 걸 훨씬 더 풍족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부르고 배달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남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오는 과정에서 풀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 서비스가 이제 그거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잘 새겨 들어보니까 야
여태까지 제대로 개발 안 하고 있는 건 다 나름 생각이 있었던 거야. 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뭐 이 고객이 없는데 미리 개발해봐야 사실 뭐 그 정확하게 보면 이제 민간의 지각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확실한 수요와 고객이 있어야 움직인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소위 거버넌스 문제 얘기를 했고 정부의 얘기를 했고 정책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중립자라고 그럴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민간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어 서비스 뭐 일본어 서비스는 둘째치고 영문 서비스 같은 부분도 야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플랫폼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저 김강세 대표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파크 트리플 코리아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를 들면 일본 여행을 가면 뭐 라쿠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렵고 곤란해서 자꾸 그날 할 수 없이 쓰다가 보면 더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더 매력을 느끼게 돼서 더 많이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노력을 더 하고 그럴수록 더 애정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노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버틀넥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트리플 코리아가 번성을 해서 발전해서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중심에 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노력을 해서 온다라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정말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도 외국어 서비스가 없었고 구글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와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임계치에 다다라서 그들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통감하지만 또 저희가 그 와중에 제일 선두에 서서 아직 이제 열리고 있는 시장이 이제 정말 임계점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K-팝 팬, 소수의 K-컬처 팬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란 국가가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더 높아진 이 시점으로 가서 이제부터 성장을 하려면 더 이상 이제 그분들이 막 계속 번역기 돌리고 어떻게 찾아내고 하기를 강요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여행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분들이 괜찮은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린다는 게 이제 트리플 코리아의 중요한 역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버넌스가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여기 보인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리플 코리아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사적인 광고 효과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제 광고비를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얘기 나오고 또 우리가 아까 장수천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면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된다, 통계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플랫폼을 발전하려면 데이터가 반드시 분석 능력이 뒤따라야 되고, 또 아까 CRM 체제 구축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 챗GPT 얘기도 하셨고, 또 AI 활용을 해야 되고 초개인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것의 가장 기저에는 결국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축적이 돼야 되고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김성은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공사는 2021년에 한국관광 데이터 랩을 개발 론칭하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장수천 교수님께서 관광 관련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소비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서는 일단 그 통신 데이터, 카드 데이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관광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4일 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빠른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내국인 관광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된 듯이 그 소비자 데이터는 역시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석 활동도 하는데 최근에 뭐 봄꽃 관련 주제를 분석을 해본다든가 여름 휴가 특성을 분석해본다든가 할 때에는 데이터랩만의 데이터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카드에 그 포스 데이터를 붙여서 다시 그 어느 지역에서 소비를 했는지라는 걸 알아본다든가 또 이제 그 롤링을 통해서 숙박 시설에 그 댓글을 달아놓은 거를 크롤링해서 또 그걸 가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도 또 확보를 해서 분석을 또 해본다던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데이터 확보와 분석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관점의 데이터들을 저희 데이터랩을 통해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일단은 뭐 판매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거버넌스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뭐 넓어진다면 업체에서 아니면 이제 관광 산업계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다도 이제 이제 실천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확보는 이제 어쨌든 돈으로 일부 해결되는 부분은 있으니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는 분석이나 데이터 본인들의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분석 역량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랩의 활용을 좀 장려하는 목적으로 활용 사례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실제 이제 지역에서의 활용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되게 미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의 데이터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지역 관광 관련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모여져야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역량도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많은 부분들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인풋이랄까 또 수준이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과 너무 격차가 나는 것이 지역 관광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앙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관광
인프라 이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려면 어느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한 그런 주제들의 모든 섹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버넌스 문제, 중앙 자체의 거버넌스 문제, 중앙과 지방 또 DMO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의 문제죠. 결국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패널분 나오셨는데, 야 이런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은 왜 안 하냐 하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뭐 한 말씀씩 뭐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기철 이사. 네, 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는 게 그림이 예쁠 것 같아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제 관광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탈석유 다음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곳들의 정부기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인데 AI 디지털 이코노미 원격 근무 장관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구조 또한 그 정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다음 시대의 도약을 위한 중점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부 구조가 굉장히 유연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직제와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의지나 정책적인 노력의 방향성들을 드러낸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된 바이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 관광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두 분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숙박업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들을 아우르는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의 진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직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정부의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부터 출발하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본 도서를 집필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동 저자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광고하시는. 네, 자, 이 패널 분들 아주 소중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오늘 발표하신 두 분, 뭐 이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뭐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또 패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 다 같이 오신 분들이 좀 공유해야 될 것이 저나 뭐 장춘 교수님이 관광을 전공해서 관광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원래 전공은 재무관리 박사입니다.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광 분야에 와서 보니까 경제를 다루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딱 된 것 같아요. 저희 나라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아젠다를 저희가 끄집어냈고요. 제가 요새 안타까운 거는 지자체 자문을 가면 케이블카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드는 게 좋을까요? 출렁다리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256개의 출렁다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은 이제 인바운드 관광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1750만 명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올해 한 1400만 명 올 것 같은데 1750만 명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디를 다시 재방문할 것이며 아니면 또 새로운 잠재 수요는 어떻게 들어올 것이 이 니즈 파악을 좀 정확히 하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게 제가 좀 이 책을 쓰면서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일본의 소도시를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카마스라는 데를 갔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다카마스 갑자기 간 게 아니고 도쿄도 가보고 오사카도 가보고 큐슈도 가보고 삿포로도 가보니까 그 다음에 다카마스도 우연히 가게 된 거죠. 이렇듯이 그냥 아무 도시, 아까 제가 부여를 얘기했는데 부여에 확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박 3일, 3박 4일 볼거리가 없거든요. 마땅한 하드웨어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울 다음의 도시, 다음의 도시, 이 3-4개에 정부가 상당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주변 도시들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순차적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베트남 갔을 때 여러분 지금 나트랑도 가보고 뭐 다낭도 가봤지만 사실 최초로 방문한 데는 하노이가 제일 많거든요. 일본도 도쿄가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최소한 이 순차적으로 권역을 정해서 거기에 또 한번 몰리게 하고 이런 몇 개 도시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권역을 개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지자체 각각은 그러면 이런 노력을 안 할 것이냐? 그럼 우리 충분히 인트라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바운드에 대한 수요를 기본으로 깔면서 또 다음 스텝으로 오면 우리나라도 소도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전략적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하라고 해서 뭐 그것만 했고요. 하나는 관광을 정말 중요하게 이 정부 다음 정부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저희 같은 교수들이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인식시켜서 정말 중요한 아젠다로 세팅이 됐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빨리 이루어지든 또 이루어지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책을 집필하면서 특히 오늘 얘기한 그 거버넌스 부분을 원래 썼다가 저희가 좀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조금 너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읽어보시는 그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좋은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순화시켜서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담고 싶은 내용을 좀 덜 담은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패널을 하고 나니까 좀 다시 뜨이는 게 있네요.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박정록 회장님도 그렇고 특히 이정우 우리 교수님 현재 틀을 깨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틀이 깨지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깨달음이 있는 패널이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경제 상황, 또 사회 상황, 또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정쟁에 많이 휘말려 있어서 많은 국민들도 신문 일면에 그 정치가 항상 오르내리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는 4분의 3을 미국에서 있고 그래서 세계의 뉴스를 계속 보고 한국에 와서 있을 때는 한국 뉴스를 좀 보게 되는데 참 밸런스가 세계 경제, 세계가 돌아가는 거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경제를 셋업한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과거 20년간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궜을까요? 정말 국가가 전부 다 그 에너지를 들여서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새로 셋업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위에 뭐가 있을까? 반도체는 이미 80년대 시작한 겁니다. 네. 과연 우리는 과거 20년간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들이고 있는 그 많은 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을 열기 위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너무 많아진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생각도 굉장히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저 김규철 이사가 UA의 그 유연성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거버넌스의 유연성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 유연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그 기초교육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바꿔나가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닫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있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이 관광이 하나의 example에 불과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flexibility 또 이 사회의 flexibility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국민교육하면 군사독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국민교육을 반드시 하고 굉장히 세게 합니다. 기초교육에 대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발표자 두 분 그 추가 발표 기회를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한 말씀 하시라 그랬더니 두 말씀, 세 말씀 많이 하시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사회자로서 그럼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관광 입국에 대한 아베의 진심에 대해서 아베의 어록을 몇 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에 총리가 돼서 입각했고 근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입각하자마자 만든 게 뭐냐면 관광 입국 추진 강요회의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의장으로서 관광정책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각하고 들어서자마자 만든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진심이 굉장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어록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입국은 지방 창생의 기폭제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방 창생을 일으켜 인구 감소 문제의 답을 찾는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인바운드 관광객은 경제 성장의 주축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해서 관광 선진국의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와 아주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이 얘기를 우리 지금 관광하는 모든 뭐 정책 당국이나 민간이나 모든 분들이 새겨서 우리도 10년 후에 이 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패널 분 중에 시간은 없지만 한두 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분 좀.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육성 방안이 있는지 지금 방안이 있는지가 묻고 싶고요. 그게 있다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아까 그 인바운드 가면 66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80년대 우리 그 관광 순위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당시에 뭐 33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고요. 사실은 오늘 저하고 최기환 교수가 발표한 안에 그것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지 66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광 진정한 대국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다면적으로 대단히 많다 하는 얘기를 오늘 설명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뭐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책으로 저희가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 정도 하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마치고서 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 아까 네. 네, 저는 저 호텔리어 장덕상이고요.
최근에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50만 코로나 전에 했던 인원에서 지금 뭐 1,100, 뭐 1,600, 2,000만이 될지 이거는 이제 숫자 통계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지만 통계가 상당히 느린 것이 사실이고 통계 수치가 그러니까 2027년에 오픈할 숙박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데 2022년 데이터를 쓰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750만이 온 뒤로 그때 당시에 뭐 체제 일수가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볼 때 1.8박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그것이 2.5박이 됐을 때는 숙박면에서는 1,750만이 아니고 2,300만, 2,400만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족적인 부분을 통계 데이터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야놀자 리서치에 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2024년 정도면 최소한도 예정치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통계 연구기관이 나왔으면 전문가들이 의사결정하고 제안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통계 수치를 어떻게 백업을 뭐 관광공사의 데이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공되어져서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컨설팅을 해주고 할 때 좋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오늘 그 강의해 주신 두 분한테 대표적으로 한 분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우리 그 프로퍼티 레벨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미래에 얼마나 필요하나 이런 것은 예측이 좀 필요한데요. 그건 또 금년에 저희가 그 인바운드 관광 예측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소모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좀 공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올해 데이터 중에 뭐 예정치라든가 이런 체제 일수는 감이 나오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연말쯤 아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한 6분 정도 초과를 했기 때문에 플로 질문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생산적이고 좀 뎁스 있게 좀 발표회와 토론회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에 이해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관광 산업의 중요성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또 중요성을 높이고 정책적 이 중요성을 높여서 우리 관광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패널 분들, 발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관 그리고 학계에서 이 관광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하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컨트롤 타워라든지 뭐 거버넌스 또 인프라, 트래블 테크처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오늘 모든 세미나의 세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 진행해 주신 모든 연사 및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한국 관광 산업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야놀자 리서치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